박근혜 정부 출범 1년과 함께 다사다난했던 2013년을 보낸 정치권. 정쟁만 있고 대안은 없었던 정치권의 현실. 2014년 새해를 맞아 우리 정치권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새해부터는 새로운 마음의 다짐으로 국민이 바라는 선진 정치를 꼭 해내야 하겠습니다. 그 밑바탕에는 여야가 모두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일한다는 서로 신뢰하는 상호 신뢰와 상호 존중의 정신이 자리 잡아야 하겠습니다. 같은 말을 하면서도 그 의미를 달리 생각해서 서로 상대방을 의심하고 공격해오지 않았는가, 우리가 스스로 자성하는 데에서 이 일을 시작할까 합니다. 이를 위하여 여야는 서로 소통의 자리를 무시로 가져야 하겠습니다. 지도부는 말할 것도 없고 의원 모두 그리고 우리 당직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여야의 소통을 위하여 더욱 힘쓰는 새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듯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는 새해를 여는 다짐으로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는 사자성어 부동존의의 마음 자세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새해를 맞는 민주당의 각오 새롭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민주당도 새로워져야 한다,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화, 민생과 평화 지켜내야 할 것이고 승리를 위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 또한 당을 새롭게 다지는 마음으로 변화를 감당해야 한다는 각오를 밝혀 향후 민주당의 변화가 예견되고 있는데, 여러 현안들로 인해 깊어진 갈등의 골을 좀처럼 좁히지 못한 정치권이 2014년 새해를 맞아 꼬인 전국을 풀고 현재의 갈등을 넘어 민생을 위한 정치로 나갈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인지 진단해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국회 토론 왕성한입니다. 올해에도 정치권은 분주한 한 해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가운데 민심의 잣대가 될 6.4 지방선거, 그리고 안철수 신당 창당 등 정치권의 지각 변동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현재 우리 정치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오늘 심층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 김관영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익대학교 정군기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나오신 네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난 연말에 국회가 모처럼 합의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물론 그 예산안이 하루 넘겨 처리되는 그 불명예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지금의 전국을 어떻게 보는지 간략하게 말씀 듣고 토론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강 의원님? 네, 국회가 끝까지 예산안을 제 시간에 처리를 못해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상 초유의 준예산을 편성하는 걸 좀 방치했다는 점에서 다소 의미를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 한 해는 국민 여러분께 정치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려서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정치가 아니라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그러한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 의원님. 네, 작년에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제는 정치권이 변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또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불신, 약속 위반 이런 데에서 벗어나서 올해는 청마의 해에 우리 모두가 희망을 얘기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전기를 정치권이 먼저 마련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네, 정 교수님. 네, 지난 한 해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만 벌인 1년이다,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 네. 그래도 마지막에 사자회담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래도 국민들한테 밉보이지 않겠다는 그 국회의 좋은 모습도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 예, 문제는 많이 있었는데 항상 뭔가 좀 희망적인 개선 방향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가령 이제 작년 조금 되돌아보면 무슨 NLL 논쟁 대신에 뭐 이 미래지향적인 바람직한 통일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뭐 이런 논의가 좀 됐으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네. 올해는 좀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만 일단 그 국정원 개혁 문제를 또 말씀을 잠깐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법안은 통과가 됐었죠. 예. 하지만 그 개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 특검 문제도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될지도 관심사인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 의원님? 예, 우선 국정원 개혁 부분이 사실 문제가 됐던 것은 국정원 직원들의 어떤 사이버 심리 전단 직원들이 그 일탈 행위가 뭐 대선 기간에 있었다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때문에 뭐 저희 뭐 새누리당 입장에서 또 역시 이런 국정원의 일탈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 국정원이 제대로 제 일을 해야 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 개정된 국정원 법은 국정원 정보관의 정당이나 언론 그리고 정부기관의 출입을 금지하는 형태로 상시 출입을 금지하는 형태로 법제화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국정원 직원들 특히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정치에 관여했을 경우 과거보다 상당히 무거운 형량을 하는데 전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제도적이고 법적인 이런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것을 제도를 운영하는 운영 주체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운영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정원은 여러 가지 대내외 상황에 봤을 때 상당히 국정원이 해야 될 일이 많은 시기인데요. 이러한 시점에 국정원 직원들이 다소 법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불만인 부분도 있지만 제대로 제 역할을 이제 국민들께 해야 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네,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국정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으로서 국정원이 다시 거듭나고 과거의 국정원이 정권을 위한 국정원이었다면 이제는 국민과 또 국익을 위한 국정원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제도의 개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강 대변인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제도가 국정원에서부터 또 국가기관에서부터 준수되어서 다시는 국정원의 불법적인 대선 개입 행위, 정치 개입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아까 특검 말씀을 주셨는데 네. 저희가 작년 7월 달부터 특위와 특검 양특의 국정원의 과거 일을 이 대선 개입에 관한 모든 문제를 털어버리고 민생에 집중하자는 그런 말씀을 수차례 드렸는데요. 네. 작년에 아쉽게도 12월에 우선 여야가 특위를 설치해서 국정원 개혁 문제를 논의하고 특검은 차후에 그 시기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계속해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늦기 전에 또 특검을 빨리 받아서 이 문제를 다 매듭짓고 정말 2014년에는 여야가 민생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특검을 바람입니다. 받아야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정 교수님. 네. 저는 국정원 개혁 문제 가지고 이렇게 그 결과가 저를 보고 말이죠. 이렇게 날 것 같으면 왜 이렇게 그 여야가 이렇게 싸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좋은 방향으로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야당이 너무 그 국정원 직원들의 불법 활동을 방지하는 이런 그 좀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의외로 또 놓친 부분도 많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IO 문제 뭐 상시 출입 금지한다, 예산 통제한다 이런 부분은 강조가 됐는데 여기에 이제 IO들의 출입 문제를 좀 그 현실적으로 따져보면요. 국회에서 이번에 그 정보위원회 상설화한다고 했는데 그럼 IO들이 국회에 상주를 해서 상시 출입해야 되는 거 아닌 건가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걸 획일적으로 그 야당의 주장이 많이 반영된 건지 모르지만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국회 상주 문제는 안 된다고 그러고 언론사 같은 데는 뭐 진작부터 출입 못 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현실적으로 앞으로 이제 내부적으로 조정할 때 그 더 내부 규정을 조정할 때 더 필요한 점이 있다고 보고요. 특검 문제는
사실은 계속 논의가 돼야 되는데 자칫 이제 그 지방선거의 그 분위기에 휘말려 가지고 특검 문제가 야당이 바라는 대로 이렇게 그 이슈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야당이 어떤 또 대안을 갖고 있는지도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국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급한 불은 좀 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작년 대선 과정에서 국가기관에 의한 어떤 대선 개입 문제 가장 핵심에 국정원 문제가 있었고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국민들은 국정원의 어떤 미래지향적인 개혁에 대해서 강렬한 어떤 요구가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급한 불은 껐다. 네. 근데 다만 이게 이제 어떤 정치학의 어떤 미래지향적으로 개혁이 됐느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네. 아마 2월까지 2차 국정원 개혁 특위가 진행되기로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2월 말까지. 2월 말까지. 그래서 예. 그 과정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당장에 여기서 논의돼야 될 것이 속칭 그 IO라고 하는 정보관이 지금 상시 출입 금지는 금지가 됐다고 그러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께서 가령 뭐 국정 운영에 또 어떤 인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수단으로서 고위 공무원단의 여러 가지 사생활이라든지 어떤 공무원의 인사에 해당하는 자료를 국정원을 통해서 파악을 했고 그 전환 자료를 통해서 지금까지 인사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 국정원법에 의하면 국정원이 대북, 대테러, 대간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게 돼 있지 네. 사실은 고위 공무원의 인사라든지 어떤 비리 추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된 부분은 전혀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그 부분을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거 법대로 한다면 중앙인사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인사부서를 만들어서 거기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국정원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출입금지 부분만 논의가 됐을 뿐 국정원이 과연 그 정보를 수집해서 어떤 네. 대통령의 통치적 기능을 보좌할 수 있도록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정확히 논의가 안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여전히 불법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논의가 안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조금 논의가 있어야 될 것 네. 같고요. 또 한 가지 또 국민들이 당연히 생각하는 것이 국정원이 지금 어떤 우리나라 특허가 외국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속칭 해외 산업 스파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이 당연히 뭔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네. 국정원법상 여전히 그건 대북, 대테러, 대간첩 아무 데도 해당이 안 되거든요, 보면. 네.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특허청에서 해야 된다든지 뭔가 별도 부서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국정원법상의 어떤 산업 스파이를 단속할 수 있다는 법의 명문의 규정을 넣어줘야 할 수 네. 있는 부분인데 그 점에 대해서도 사실은 아무런 얘기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보면 행정부처라고 하는 것이 국회에서 만든 법 조항에 따라서 뭔가 어떤 행정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법에도 없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네. 것처럼 지금 생각을 해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 좀 정밀하게 좀 네. 처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특검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이제 범야권 진영의 어떤 사람들이나 국민들로서는 특검을 해야 된다는 욕망이 강하기는 하지만 네. 지금까지 어떤 국정원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일차적인 어떤 급한 불을 끈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뭔가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는 측면이 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여야가 아마 좀 대타협을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지방선거 국면에 과연 이걸 특검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네. 여의도 정치권에 좀 김 정리를 변호사께서 해줬으면. 지금 잘못된 얘기를 하나 하신 거를 네. 제가 짤막하게 정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정원 자료가 어떻게 그 대통령의 인사 전환 자료로 쓰인다는 걸 어떻게 그렇게 아십니까? 그거는 저한테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보실 건 아니고요. 네. 아마 국정원 내에서는 워낙 아니,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분명하게 지금 이렇게 청와대 돌아오고 인사 자료는 네. 각 행정부처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따로 마련하는 것이지 국정원에서 파악한 어떤 정보를 판단으로 해서 거기서 전환자를 만든다. 그건 너무 지나친 말씀입니다. 근데 실제로 국정원에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장관이나 장차관급 전환 자료만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2급이나 1급 승진하는 데 있어서도 국정원 직원들의 어떤 그 속칭 정보관이 평가한 평판이라든지 어떤 문제 보고서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심사 자료로 지금 활용되고 하나의 있습니다. 자료는 되겠지만 아니, 근데 아주 중요한 건 그러니까 아닙니다. 하나의 원어댐이죠. 하나의 그건 너무 그 하나의 넘겨짚으시는 자료로 거죠. 활용된다는 것부터가 상당히 문제거든요. 이게 그거는 이게 김 무슨 변호사께서 잘못 의미냐면 생각하시는 겁니다. 국가정보원이 사실은 고위 공무원들의 목줄을 쥐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거는 과연 그러면 국정원이 대한민국의 일종의 대통령 이상의 배후의 최고 기관으로서 작동할 수 있는 어떤 잘못된 문제의 김 소지가 될 변호사께서는 부분이 국정원을 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과거의 어떤 구태의 모습에서 이런 걸 추정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니, 실제 지금도 그렇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운영이 제가 알기로 그렇지 되었습니다. 않습니다. 예. 그 대통령 인사 전환 아니, 근데 자료가 어떻게 국정원에서 나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이제 두 분 의원님께서 계시는데 아마 국정원 개혁특위 2차 특위가 있으니까 아마 2차 특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면밀하게 좀 논의를 네. 하면서 좀 정확히 가르마를 타주셔야 될 것 자, 같습니다. 뭐 이제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근데 그 말씀하신 그 산업 스파이 부분은요. 스파이기 때문에 또 국정원이 한 게 아닌가 농담입니다. 근데 그 특검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대타협 말씀하셨습니다만
받는 쪽이 대타협입니까? 안 받는 쪽이 대타협입니까? 그것도 사실 논란이 될 것도 같아요. 여당 쪽에서는 어떻게 특검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희 새누리당 입장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제 한결같이 주장하는 게 현재도 뭐 국정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 대선 개입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해서 일부 재판하고 있고 그리고 수사 부분도 진행하는 부분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검찰의 고유한 기능이고 권한인데 이게 다 중간에서 결과가 나지도 않은데 지금 싹둑 잘라서 특검으로 옮겨가라. 이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켜보고 그러면 결과가 나중에 마무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무리된 결과에서 뭐가 부족했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때 얘기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보고요. 뭐 가급적 그런 일들이 빨리 정리가 되어서 더 이상 논란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여야의 입장 차이를 좀 확인하는 수준으로 정리를 하면 좋겠는 것이 워낙 쟁점이 많으니까요. 철도 파업 문제도 또 짚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여야가 합의는 했어요. 근데 그 두 가지 문제가 남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 소위에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이제 징계 대상자인 그 근로자 문제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앞으로의 또 다른 또 파업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죠. 어떻습니까? 뭐 자유롭게 토론해 주실까요? 네, 저희가 어렵게 철도 파업이 20여일 넘게 계속되면서 국민들에게 대단히 큰 걱정을 끼쳐드렸던 것이 사실이고요. 특히 지난 12월 27일 날 철도 노조의 노조 간부께서 민주당 당사에 또 들어오시는 통에 민주당으로서는 이 문제를 시급히 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지금도 계시나요? 네, 지금도 계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철도 파업 문제에 관해서 노조 측하고 긴밀한 대화를 통해서 저희 당대표께서 이 문제는 저희 당이 주도적으로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행히 하셔서 같이 움직여서 여야가 최종 합의해서 철도 파업이 풀리게 되었는데요. 소위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소위에서 뭐 철도 산업 발전에 관한 각종 현안 사항을 논의한다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동안 여야가 계속 이 문제에 관해서 논의해왔던 수서발 KTX 그 회사의 앞으로의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될 것인가, 또 회사를 분할을 하면서 경쟁 체제를 도입하면서 대단히 불공정하다. 과거의 코레일의 적자 부분만 다 남겨놓고 제대로 흑자나는 부분을 새로운 회사에 넘겨주기 때문에 남겨진 코레일과 새롭게 신설되는 회사 간에 지극히 불균형한 이런 상황이 상당 부분 시정돼야 되겠다라는 또 의견이 새누리당에 있는 의원님들조차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광범위하게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정부가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대통령께서부터 나서서 그렇게 수차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거의 반수 정도가 이건 민영화로 가는 수순이다라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부분에 관해서 그렇게 정부가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그렇게 믿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야당은 사실은 민영화 방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부분을 법으로 법제화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주면 좀 더 확실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여러 번 제시한 바 있고요. 이 정부가 이 법의 민영화가 안 되는 방지하는 법을 법제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 되는 이유를 몇 가지 뭐 들고 있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까지 이 문제를 방치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건 아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과거에 우리 이제 공기업 사례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인천공항공사하고 한국공항공사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우리 공항 전체 공사들을 민영화하려고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민영화보다는 경쟁을 도입해서 효율적인 체제를 가져가자. 이게 더 나을 것 같다. 그리고 잘못하면은 지분을 매각했을 경우 해외에 외국 자본에 매각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부분들 때문에 검토가 되어서 결국은 한국공항공사가 새로 출발을 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가 출발할 때 보면 수년간 적자 상태였는데 이 두 개의 시스템이 경쟁을 갖추면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도 민영화 부분도 뭐
김영삼 정부 그리고 DJ 정부부터 쭉 해서 민영화를 해야 된다. 이러한 논의가 오래 계속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당연하게 민영화가 아니냐 이렇게 좀 오해하셨던 부분들이 많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까지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께서 나중에 그럼 또다시 민영화하겠다.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철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적자의 누적입니다. 예. 누적된 적자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 그럼 민영화도 하지 않고 누적된 적자를 개선할 방법이 뭐냐. 이렇게 찾아봤을 때 예. 두 개의 시스템이 경쟁을 하게 되면 된다. 아까 김관영 대변인께서 수소발 KTX는 황금 노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수소발 KTX만 들어가 있으니까 영업 흑자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운영을 하면서 원천적인 불공정인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따져봐서 불공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눠줄 수도 있고요. 저는 그거는 운영하면서 좀 더 풀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네. 봅니다. 이 사안을 들고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불법 파업을 하는 네.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일 의아스러운 지점이 경쟁체제 도입하는 거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경쟁을 통해서 뭐 효율화가 될 수도 있고 방금 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례도 있다 하니 근데 왜 지금 수서발 KTX 자회사가 상법상의 주식회사 형태로 가느냐. 네. 이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은 하시라도 주식을 양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 아니냐. 네. 그렇다고 친다면 정부 의지가 맞다면 두 개의 공사 시스템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정부 얘기에서 지금 이 자회사는 국민연금이라든지 이 연기금의 투자를 받아서 연기금 자금으로 일단 연기금을 대주주로 구성하겠다고 하는데 연기금은 그러면 국가의 공적 자금이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면 순수하게 움직이는 과연 자본이냐 사실 그 점에 있어서 의구심도 네. 많거든요. 제가 가령 소위 활동을 좀 여쭙는데 예. 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가령 연기금만 해도 지금 예. 그 서울 외곽 순환도로 지금 일산에서 퇴계원까지 이 북쪽이 이 남쪽에 비해서 지금 2배 반의 요금을 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연기금 역시 연기금 자체가 자본의 논리로 예. 돌아가다 보니까 맥커리가 속칭 민자 사업을 통해서 회사에서 그럴 수 돈을 있고, 뽑아내는 거하고 예.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돈을 뽑아내고 있기 자, 때문에 소위 얘기를 좀 예 그렇습니다. 소위 어쨌든 그래서 예. 이 소위에서 그런저런 문제들이 철저하게 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 예. 가장 근본적으로는 지금 귀족 노조 임금이 많아서 철도공사가 부실이 생겼는지 아니면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정부의 정책 실패가 큰 어떤 부실의 포션인지 이런 것부터 좀 따져가고 장기적인 비전을 지금 이제 하는 검토해내는 것이 소위 이런 역할일 것 같다. 예. 예. 저는 이번에 그 국회에서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노사 갈등을 풀 수 없는 문제였거든요. 불법 파업인데다가 경영진의 고도의 정책 결정에 대한 그 파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노사 간에 악수하는 장면은 연출될 수는 없는 상황에서 국회가 이제 지도력을 발휘한 거거든요. 네. 그 점에서 특히 민주당 박기춘 그 사무총장이죠. 굉장히 지도력이 돋보였고 김무성 의원이 화합하는 모습 좋았는데 이게 소위가 앞으로 이런 역할을 이제 계속 이어나가겠죠. 예를 들면은 BBC가 영국의 BBC가 이제 공기업 개혁 사례 대표적인 사례였는데 이때 영국의 BBC를 개혁을 놓고 각 진영에서 정책 결정을 놓고 이해 당사자들이 이게 스테이크홀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막 논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하원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면서 해결을 하더라고요. 영국 하원이 영국의 행정부에 비해서 그렇게 우월하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예.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우리 국회에서 이 소위가 네. 굉장히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민영화와 관련돼 있어서 민주당이 왜 민영화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이 또 얘기가 또 이상하게 가는 것 같은데. DJ가 민영화를 예. 적극적으로 추진한 신자유주의자였고 이런 점에서는 예. 민영화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자, 이 예. 철도파 문제가 그다음에, 쟁점이 아니니까. 네, 마지막으로 예. 하나. 주식회사로 가면은 무슨 민영화고 뭐 경영체제 이런 예. 얘기를 하는데 한수원도 주식회사고요. 예. MBC도 주식회사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자, 그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하고. 사실 또 이제 앞으로의 전망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상설특검을 하기로 일단 여야는 합의는 했습니다. 예. 근데 과연 정말 그렇게 될까 하는 생각도 들고 더 중요한 것은 왜 국회의원은 빠졌느냐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이 상설특검 합의대로 2월 달에 처리하시는 건가요? 일단 저희 법제사법위원회 권성동 간사께서 예. 이제 합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설특검제는 저희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세미나나 여러 가지 그 정책 토론회를 통해서 사실은 내부적인 검토는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상설특검제 자체가 굉장히 이 법 논리에 맞지 않다. 예. 그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한결같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과연 그러면 그 기존 검찰 조직은 어떻게 되고 상설특검에서 다뤄야 될 내용들은 무엇이냐,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실제 이 상설특검을 작동했을 때 그 메커니즘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이런 거를 계속 정책 토론을 통해서 보니까 굉장히 법조 쪽에서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모순점은 없고, 그 다음에 효율적인가, 과연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저희는 무엇보다도 상설특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하냐 뭐 등등 관련해서 가장 먼저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때 약속하신 그 내용대로 추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본인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검찰의 문제점, 사법계의 이 개혁의 문제에 관해서 이미 스터디가 다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문제를 충분히 다 아신 다음에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 제도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대통령의 공약대로 이 부분이 꼭 지켜져야 된다라고 예.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국회의원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 왜 빠졌어요, 국회의원은? 근데 예. 왕 왜 교수님 빠진다는 얘기가 왜 나오는 겁니까? 법 아직 안 네, 나왔으니까. 왕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국회의원이 그동안 검찰로부터 비리가 있을 때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예. 예를 들면 그런 무슨 국회 압력 때문에 방탄국회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얘기겠죠? 그거는 예. 방탄 국회가 되냐 안 되냐 이 문제는 특검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 그것이 근본적으로 방탄은 변할 수 있는 방탄이니까 것은 아니죠. 예. 그것은 국회에서의 전체적인 예. 그 의식의 문제일 뿐이고요. 그렇군요. 그거 제도적으로 저는 국회의원에 관해서는 적어도 검찰이 하시라도 지금도 수사하려고는 언제든지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특검이 굳이 필요 없다. 예, 그동안 예. 특검이 주로 문제된 거는 고위직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권력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고 제도적으로 진상규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가? 취지에서 있는 예. 거고요. 예. 그 특검이라는 것이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거다, 이렇게 제가 토론 잘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하기가 많은데. 근데 뭐 저는 김관영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거에 답이 있다고 보는데요. 특별감찰제 국회의원 왜 뺐냐? 검찰에서 하고 있으니까 뺀다. 다른 사안도 저는 같다고 보고 검찰하고 있습니다. 있을 때 빠네. 그러니까 정확히 예. 보면 뭐 이런 걸 거예요. 예. 이게 사실은 검찰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 권력의 기본적으로 일부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예. 검찰총장도 대통령에서 의해서 임명이 되고, 물론 이제 준사법기관이니까 독립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또 다른 원칙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으로부터 크게 자유로울 수는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관계에서는 정말로 사실은 검찰이 눈 부릅뜨고 바라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굳이 사실은 야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무슨 특검의 어떤 수사 대상으로 넣는 부분이 논의가 불필요할 거고, 네. 오히려 뭐 굳이 논의를 한다면 여당 국회의원에 여당의 국회에서 대해서는 넣자? 뭐 필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은 그렇게 이제 입법을 한다고 하면 조금 우스운 측면이 될 거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상설 특검과 연계된 것이 지금 특별감찰관 그렇죠. 제도라고 하는 예.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두 개 제도가 맞물려 있는 제도인데, 예. 특별감찰관 제도는 정말로 우리 사회에서 뭔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뭔가 특권과 특별한 사고를 칠 수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기본권 침해에 버금갈 정도 상시적인 어떤 감시 관찰을 하겠다는 이런 취지가 네.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은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이게 어떤 특검 대상이 포함되면 특별감찰관 감찰 대상까지 같이 들어간다, 이렇게 한다면 예. 결국은 일종의 어떤 말할 것이랄까 자유로운 의정 활동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제약이랄까 뭐 위축이 될수 위축 뭐 그런 있으니까. 부분이 예. 있기 때문에 아마 결국은 일반 검찰관의 관할 그렇군요. 대상에 넣는다, 예.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검찰 개혁을 좀 제논하게 좀 보고 싶은데, 네. 검찰 개혁도 공기업 개혁만큼은 중요한 우리 사회의 지금 아젠다인데, 이것을 지난번 대선 때 양 후보가 좀 쉽게 간 측면이 있어요. 뭐 상설 특검을 해가지고 이렇게 쉽게 간 걸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인데 불구하고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 어때 상설 특검이 됐든 간에 이와 함께 검찰의 이제 자정적인 그런 그 움직임도 좀 일어나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네. 사회가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그 논의 과정을 모아가느냐 이 과정이 필요한데 이번에 철도공사처럼 이 과정이 생략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이 그 논의가 사회 각 진영의 이해 당사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의견을 주고받은 다음에 그 또 영국 얘기를 제가 드립니다만은 녹서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네. 그 한번 돌려보고 아 그러면 좋다 이렇게 가는 아주 그 치밀하고 중장기적인 이런 그 방안이 좀 소통의 네. 방안이 필요한 가운데서 마련돼야 되지 네.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그 지방선거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대선 불복 대 소통, 불통의 싸움이다. 또 이렇게도 얘기하는 분들이 있던데 불복 대 불통 이렇게 구도가 잡힐까요? 네. 사실 이제 뭐 민주당에서는 사실 그 대선 불복이 아니라고 수차례 강조는 했지만 실제로 그 당내 일부 의원들조차도 대선 불복을 선언하기까지 했는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51.6%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대통령이 당선이 되셨고 뭐 국가기관의 일탈 행위가 있었지만 그 일탈 행위에 의해서 대통령이 당선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아마 네. 그 부분은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새 정부가 들었었으면 그 정부가 힘차게 일을 할 수 있어야지 다시 정권이 바뀌어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들었었으면은 그 정부는 국가와 민족에 대한 사명이 있는 겁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다만 불통 부분은 뭐 우리 대통령께서 원칙과 신뢰를 계속 강조하시고 원칙 입장에서 모든 정책들을 후퇴하지 않고 계속 돌파하시다 보니까 마음에 맞지 않는 정책들이 나타날 때마다 불통이다, 소통이 되지 않는다 이런 비판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아마 대통령께서 올해 또 이제 정책을 추진할 때도 계속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는데요. 근데 그것이 육사 지방선거의 핵심 어떤 어젠다가 될까요? 뭐 저는 그거는 중요한 아젠다가 아닐 아니라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뭐 아까도 검찰 개혁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이 모든 게 사회에는 법 질서를 세우고 그거를 충실하게 따르는 게 필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보면은 좀 대기업 그 총수들의 횡령이나 배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법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도 그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네. 우리는 지켜야 될 법과 질서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얘기들은 네. 큰 사안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만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비공식적인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본인의 정책에 대해서 좀 네. 설명하시는 그런 기회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육사 선거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되리라고 보십니까? 민주당 압승 기대하십니까? 압승이요. 네. 뭐 현재는 쉽지 않은 알것 상황이지만 같다. 예. 저희가 뭐 추선을 앞으로 기간이 네. 한 또 5달 정도 남아 있기 지역 때문에 쟁점과 전망 어떻게 보세요? 네, 저희가 금방 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불통이냐 뭐 불복이냐? 뭐 그 프레임이 잡혀져 있죠. 뭐 그런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선 불복이라고 하는 얘기가 맨 처음에 꺼낸 것이 새누리당이거든요. 저희가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는 것은 또 사실이고요. 그거는 뭐 이미 검찰 수사 결과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인데요.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수혜자가 어쨌든지 간에 지금 현재 대통령인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만큼 영향을 줘서 어떻게 계량화되어서 그것이 만약 없었더라면 지금 대통령이 되었다 안 되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대선 불복을 논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들 대다수가 새로운 예를 들면 대선 불복을 야당이 주장해서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저희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안정과 적어도 지금 체제 하에서 열심히 다시 한번 여야가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대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대선 불복을 얘기하지 않는 것이지 그것이 선거 부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다라고는 것은 아니고요. 불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굉장히 충격받은 말 중에 하나가 청와대 홍보수석께서 자랑스러운 불통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과연 불통이 자랑스러운 것이냐. 그런데 이제 불통이 이제 그런데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쭉 접근하는데
상대방은 불통이라고 본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야당이 그렇게 이분은 좀 문제가 있고 소통에 문제가 있으니 임명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누차 얘기했던 윤창중 전 청와대 예. 대변인 같은 분, 대통령께서 강행하셔가지고 심지어 새누리당 내에서도 임명하는데 우려를 표명했는데 강행하셨거든요. 예. 예, 그런데 나중에 어떤 사태가 났습니까? 그것이 원칙이 승리한 것이라고 얘기하지는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많은 뭐 총리 임명부터 시작해서 많은 장관들이 대통령의 원칙과 소신에 의해서 임명을 강행하려고 했지만 또 중간에 낙마하고 이런 인사사고부터 시작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되짚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어떤 것들에 관해서는 적어도 야당과 예.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예. 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선거에서 아무래도 좀 쟁점이 될 수가 있겠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불복과 불통, 누가 이 프레임을 만들어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언론계인지 정치계인지 제 생각에는 같은 레벨의 차원의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불복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 아닙니까? 콘텐츠에 관한 문제고 불통의 문제는 스타일이나 스킬이 문제인데 예.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야권에서 아마 이게 이 프레임을 갖다 붙여가지고 지금 이제 전개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점은 뭐 본질이 됐든 스타일 스킬 문제가 됐든 간에 더 이상 나 때니모합니다. 더 이상 양진영에서 이거 계속하면은 플러스가 안 된다는 점이죠. 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뭐 김기춘 비서실장 어제 또 세 문장을 읽고 내려갔다고 하는데 불통의 문제 계속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삼자 진영의 이 움직임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좀 분석해 보면 여기 두 분 다 나와 계시지만 여야 모두 뭐 좀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여론조사를 어제 그 몇 개 보니까 삼자 구도에서도 민주당이 유리한 데도 있고 또 새누리가 그 1위를 달리지 못하는 이런 그 여론조사가 많이 나와 있어서 그 동안에 그 새누리가 고정적인 40% 이상의 그런 압도적인 지지율도 안철수 진영이라는 이 중도 를 파고드는 이런 전략에 말리면 상당히 위태로워질 수 있고 민주당은 뭐 더 말할 것도 없는 그 위기 아닙니까? 이런 점은 두 분께서 좀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한번 느껴봅니다. 예, 저도 좀 말씀드리면 대선 불복이냐 불통이냐 이게 참 근데 불복과 관련해 가지고는요 사실은 야권이나 야권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대로 불복인 건 맞아요. 근데 새누리당이 참 할 말이 없는 게 아니 마음속으로 승복하는 마음이 안 드는 것을 어떡하란 말이냐. 아니 다만 법에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선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한 달 이내로 이의 제기를 해서 소송을 가든지 말든지 그 기간이 지나면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찍소리 하지 말고 입 딱 닫고 넘어가라라는 것이 법의 정신이거든요. 그게 헌법의 정신이거든요. 그 헌법의 정신 때문에 이게 선거가 불공정했고 선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이걸 참고 수인하고 가는 것이지 이 자체의 선거가 문제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니들 마음속에서 전혀 100% 승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선 불복이다라고 새누리당 쪽에서 계속 어떤 마음까지 끝까지 변화를 시켜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사실 지방선거라고 하는 것이 지역의 일꾼을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제 수도 서울시장 같은 경우 조금 정치적인 의미가 좀 상당히 있다고 하지만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구도가 지역의 일꾼이 아니라 사실은 이거 어떤 중앙 단위의 불복이냐 결국은 현재의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 문제 그다음에 앞으로 그러면 대통령과 현재의 행정부에 대해서 얼마만큼 어떤 정책 추진에 관련된 힘을 실어주느냐 아니면 새로운 세력 민주당이나 안철수 세력을 얼마만큼 또 뽑아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점을 심판하는 결국은 중앙정치 평가의 장으로 매년 올해 지방선거가 지금 변질 이미 돼버렸죠. 네. 그래서 그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이제 그 전제 하에서는 지금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님에 대한 어떤 기대라든지 희망 이런 것은 국민들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아요. 한 50% 정도의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있고 네. 또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도가 한 40% 중후반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금 뭐 한 10% 20% 내외 그다음에 창당되지도 않은 안철수 신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고공의 지지도를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 같은 경우 압승이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계속해서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 대통령이 잘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새누리당에 반대되는 생각하는 어떤 국민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어떤 여론의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추세만을 보면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어떤 그런 어둠의 힘을 가지고 지금 어떤 희망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네.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사실 객관적인 이 순간의 현상만 가지고 보면 절벽 위에 서 있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지금 안철수 세력과 어떤 연합을 하고 현재의 정부에서 계속해서 불통을 하고 잘 못한다면
지방선거 즈음쯤 가서 근원적으로 판이 바뀔 수 있는 뭔가 계기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고, 안철수 쪽에서는 이번에 어쨌든 뭐 광역자치단체장 몇 개 지금 이렇게 당선시켜서 다음 대선으로 갈 수 있는 확실한 어떤 발판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어서 정말 삼자가 지금 이 순간에 동상이몽과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누가 맞을지는 그때 가봐야 할 것 여러분 같습니다. 말씀하신 그 안철수 의원의 경우인데요. 사실 그 대선 후보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떠올랐고, 당도 없는데 지금 그 당에 관한 부분이 오르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그와 같은 실험이 성공할까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먼저 말씀을 여쭤봐야 될까요? 저희한테는 뭐 특히 안철수 신당이 주요 지지 기반으로 삼고 있는 호남, 특히 광주, 네, 광주, 예. 전남, 전북 예. 이쪽에서 안철수 신당 지 바람이 상당히 거센 것이 사실입니다. 예. 있는 현실을 저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다만 태풍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든지 예고치 않게 올 수 있지만 미리 대비를 열심히 하면 피해를 취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비 열심히 하셨습니까? 네, 열심히 하고 이제 계십니까? 해야지요. 예. 저희가 작년에는 사실 지방선거에 좀 미리 준비하고 민생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작년에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문제가 워낙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희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집중을 하고, 이 문제에 적어도 국정원 개혁이라는 그나마 최선은 아니지만 그나마 어느 정도 여야의 여당 쪽에 이 양보를 이끌어내는 라고 12월까지를 보낸 거거든요. 예. 이제 올해는 저희가 좀 더 그런 부분에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호남 쪽에 주로 안신당에 이제 뭐 그쪽 세력에 가담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면면을 살펴볼 때 네. 대부분 많은 분들이 과거에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분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 또 현실이기 때문에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물과 정책을 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심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히 파고들 여지가 있다. 예, 그리고 제가 말씀 그대로 예. 그 삼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예. 지금 뭐 김한길 대표도 뭔가 보여주겠다고 이제 어제도 뉴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두 가지를 좀 그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민주당 이제 더 이상 불복 얘기 나오면 도움 안 되고요. 특검 얘기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지방선거가 불과 뭐 5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특검 갖고 그 논란을 벌이기에는 매우 시급하다. 지지율 자체가 안철수 신당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로 밀리는 입장에서 여기에 신경 쓸 여력이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뭐 와해가 돼가지고 흡수를 당할 수도 있다는 이런 그 생각도 뭐 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좀 더 민주당이 국민들에 다가갈 수 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책이라든가 이런 생각들을 내놓으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안철수 진영이 잘하는 게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중도를 많이 파고든다는 겁니다. 어제도 국립현충을 가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참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중도를 공략하기 위한 저는 아주 잘한 그 사례라고 보는데, 이런 것도 민주당에서 과감히 받아들여가지고, 사실 민주당의 역사를 보면은 그 찬란한 50, 60년 역사를 보면은 보수의 그 색깔도 아주 강합니다. 그 뭐 한민당부터 내려오는 그 민주당의 색깔이 있고, 그런 점에서는 민주당이 중도와 또 보수, 진보를 아우르는 그런 그 정당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에 너무 진보 진영에만 집착하는, 어떻게 보면 그 집착병이 들 정도로 그 열중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점을 좀 벗어나서 안철수 진영과 중도 싸움을 벌이는 건 어떤가, 이런 한번 생각 좀 해봅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소위 그 비노 세력과 민주당 안에 그리고 새누리당 안에 그 친이 세력이 나와서 안철수 신당이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두 분보다 좀 전문가들한테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어느 사람이든 아니면 뭐 조그만 어떤 계파로서 세력이든지 간에 어떤 자신들의 어떤 개인의 자신들의 어떤 사고라든지 어떤 이념을 실천하고 싶은 욕망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주류적 집단 내에서 그걸 발휘할 기회를 못 받으면 뭔가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속성이겠죠.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길이 정말로 적정한 궤도냐, 그 부분에 대한 예측이 안 서니까 피차 이제 고민하고 있을 상황인데, 최소한 민주당과 지금 안철수 이 관계에 있어서 지금 최소한 이 호남 쪽에서 이게 요동이 치는 것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극렬 지지, 어떤 핵심 지지층이 결국은 호남 지역적으로는 지금 네. 호남 쪽인데 호남 쪽에서는 이런 생각 같아요. 민주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지와 어떤 성원을 보냈던 것은 이게 집권 가능성, 뭔가 호남 쪽에서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어떤 구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엿보고 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해왔는데 네. 지금 이쯤 되니까 이 민주당만 가지고는 집권이 불가능하다. 네. 권력을 잡는 거. 그렇다고 한다면 안철수 세력이 검증되지 대안으로? 않았고 예. 그다음에 아까 김관영 의원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지금 민주당 하려고 했다가 못 간 조금 떨어진 인사들이 그쪽에 가서 합류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혹여 이쪽에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네. 지금 굉장히 투영돼 있는 측면이 있다. 다만 이제 지방선거 직전까지 이제 이게 수도권이나 뭐 이게 이제 이런 지역에서는 결국은 이게 선거 연합을 하지 않으면 네. 새누리당이 무조건 1등 하게 돼 있는 것이 네. 선거에 당연한 어떤 구도인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랬을 때 호남에서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근데 될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도 조금 영향을 받는 걸로 지금 여론조사는 나오고 있죠. 뭐 지지가 약간 이제 다소 아주 근소하게 변동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저희 새누리당에서는 이미 뭐 친이나 친박이라는 개념은 거의 없습니다. 예. 외부에서 봤을 뭐 때 여기도 비너와 친노는 내부적으로 없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친이 자체가 거의 전멸한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이제는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탄생했는지 1년이 지났고 어쨌든 대부분의 이제 당내에서는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이견이 없고요. 다만 이제 저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집권 2년 차에 들어가는 시점이니까 지자체 특히 단체장 선거에서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지자체 단체장이 좀 많아져야지 남은 4년 동안의 집권의 목표를 결국은 권력을 잡는다는 건 뭐냐 하면은 권력을 잡을 때 무엇을 위해서 잡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 결국은 국가 목표를 달성하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예. 보거든요. 그거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체장들이 같이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단체장들이 많이 있어야지 예. 성공적인 정부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예. 이 새누리당한테 좀 쓴소리를 좀 하고 싶다면요. 어제 그 한 여론조사 중에 아주 특이한 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뭐죠? 서울시장 그 후보를 가상 대결을 이제 3자 안철수 진영까지 붙였을 때 그 민주당이 제일 많이 나왔고 뭐 박원순 시장 후보겠죠. 네. 새누리당이 그 2등으로 나온 걸 보고 안철수 진영까지 나왔을 때 새누리가 밀렸다는 건 굉장히 그 충격적인 뭐 일개 여론조사지만 그걸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국민들은 여전히 새누리에 대해서도 그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고 있지 않다. 김 변호사께서는 압승을 할 거라고 예상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안철수 진영이 왜 뜨는가 하면요. 제가 뭐 정치 사회학자로서 분석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에 이제 최장집 교수가 활동할 당시에는 이제 진보적 자유주의 색깔이 많이 강했거든요. 예. 이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뭐 저를 포함해서 안철수가 사는 길은 양당을 파고드는 중도의 전략이 필요한데 안 된다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그 정책자문위원회 항상 제3의 길을 추구하는 그 중도의 길 한상진 교수까지 가 있고 또 어제 그 여러 가지 행보를 봐서는 안철수 진영은 어느 정도의 그 이념과 그 노선을 명시적으로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정한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서서히 국민들한테 여론한테 읽혀서 이런 지지율이 나오지 않는가 생각이 돼서 네. 모두 새누리, 민주 모두 저 한번 생각해 볼 네.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금 이제 정몽규 교수님 말씀하신 서울시장 여론조사 관련해 가지고는 네. 그러니까 최근 한 달 전에는 오히려 새누리당 쪽에서 생각과는 달리 박원순 시장과 정몽준 의원을 붙여봤더니 정몽준 의원 쪽이 더 높이 나오더라. 이건 해볼 예. 만한 선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 또 방금 정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여론조사가 나온 걸 보면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최근에 의외로 국민들의 마음이 지금 급격하게 급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있다. 롤러코스터의 가능성을 두고 있는 이 흐름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네. 그리고 그 흐름에 들어간 원인이 지금 불통 문제, 특히 이번에 이제 철도노조 사태라든지 공약 문제 이런 문제들이 겹치면서 대통령의 어떤 국정 지지도가 지금 한 50% 정도 나오긴 했지만 상당히 취약한 상태고 이게 어느 순간에 가다가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 쪽에서는 그거 하나를 지금 기대로 삼고 지방선거에 대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네. 새누리당 쪽에서는 지금 당장의 현상을 보고 조금 마음의 여유를
여유를 가지고 계시기는 한 것 같은데 여전히 조금 불안한 그림자가 좀 드리우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저는 어디나 지자체는 현 단체장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 달 전에는 우리 정몽준 의원과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띄웠을 때 뭐 유사하게 나왔는데요. 이런 근소한 차이들은 앞으로도 계속 기복이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마지막에 국민들이 선택하는 건 얼마나 참신한 정책을 내놓고 정말 이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 거기에 대해서 승부가 달려 있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벌써 토론은 마무리될 시점이 됐기 때문에요. 네 분께 사실 여야의 상생의 정치는 여야 모두 바라는 바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새해의 전망과 함께 이 상생의 정치를 이루기 위한 방안이랄까요? 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까요? 먼저 변호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정말 상생이 조금 편하게 상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하고 좀 휴대폰 통화도 좀 하시고 간혹 좀 뭐 바쁘시면 아침에 저 청와대로 좀 오시라 그래서 그냥 조찬도 그냥 남들 알리지 않고 그냥 식사도 같이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이렇게 굳이 비서관들 끼고 무슨 며칠 날 만나서 무슨 의제를 가지고 얘기하냐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상생의 기본이 아닌가. 그래서 좀 양측이 좀 편히 만나서 편히 대화할 수 있는 이런 문화와 분위기만 되면 나머지 실제 컨텐츠는 굉장히 그냥 쉽게 어떤 접점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지난 1년 동안 뭐 여야를 많이 비판을 했지만 그래도 저는 12월 달에 황우여, 김한길 두 사람 모여가지고 사자회담하고 또 철도 파업을 국회에서 해결하는 걸 보고 역시 민의의 전당은 본연의 역할은 잃지 않고 있다. 이런 활동들을 계속 앞으로도 올해 보여줘가지고 정말 신뢰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상생의 정치의 제1번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과 청와대가 민주당을 제1야당을 진정한 대화 상대로 생각한다면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이고요.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불신받고 주로 정쟁의 장으로 이렇게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는 또 언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야가 좀 더 상대방에 대한 비판을 할 때도 또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고 국민들에게 말씀할 때도 좀 더 친근감 있는 언어들을 사용함으로써 좀 더 신뢰를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의원님. 네, 저는 뭐 부드럽고 좋은 언어는 정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새해 예산안 통과를 하면서 제가 많이 개인적으로 느낀 게 있습니다. 정말 정치권이 신뢰를 얘기하지만 서로 여야 바로 옆에 앉은 우리들조차 서로 믿지 못한다는 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법안을 통과를 하는데도 순서를 다 정해야지 이게 당하지 않는 이런 룰게임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여야 정치가 정말 신뢰를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저는 좀 깊이 반성해야 되고요. 물론 이제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대화하시는 모습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야당 대표께서도 대통령이 다소 좀 충분한 말씀을 못 하셨다 하더라도 돌아서자마자 그걸 또 말씀하셔서 판을 깨는 이런 거는 조금 자제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국민들께 신뢰받는 정치를 하려는 우리들이 먼저 신뢰를 가져야만이 국민들이 저희 정치권을 신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매년 새해가 시작이 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의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정치권 역시 연초마다 화합과 민생 정치를 내셉니다만 연말이 되면 이런 다짐들이 무색할 정도로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았죠. 올해만큼은 시작처럼 마지막에도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약속을 지키는 정치권의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접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